중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이 맨 처음에 중국어 교재를 열자마자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벽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한어 병음 표기법이라고 불리는 엄청나게 복잡한 영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발음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첫 장부터 한문도 어려운데 한문 밑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또 영어와 발음도 실질적으로는 발음도 다른 영어로 되어 있는 발음이 쫙 아래 써 있고요. 그 아래 그 발음을 갖다 한글로 푼 게 써 있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한글로 푼 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의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네 줄의 서로 다른 부호를 갖다 읽으면서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어 공부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국어는 우리나라 바로 옆 나라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인에게는 배우기가 쉬워야 돼요. 근데 이 발음부호는 또 통일이 돼 있지도 않아요. 중국 본토에서 쓰는 pin인이라는 발음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대만과 미국에서 쓰는 Giles Wales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른 발음부호를 외우다가 막상 중국어로 인사말도 배우기 전에 그냥 중국말 어려워 나 중국어 안 해 이렇게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발음부호 우리가 pin인이라고 부르는 한어 병음 표기법이라고 부르는 이 영어 알파벳 표기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지 저는 외국인한테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가장 구분하지 못하는 발음이 뭐냐면 기역과 쌍기역의 차이입니다. 그와 끄 발음. 그들의 귀에는 끄 발음하고 크 발음이 같은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그, 끄, 크, 드, 뜨, 트 이런 굉장히 우리한테는 본능적으로 들리는 발음의 관계성이 외국인들한테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각 민족마다 중요시하는 발음의 차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스 소리하고 시 소리를 갖다가 잘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브 소리랑 프 소리를 갖다가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나 프랑스어로 리스닝이 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경음과 격음의 차이를 귀로 잡아내지도 잘 못하고 발음도 잘 못합니다. 끄 발음과 크 발음의 차이, 뜨 발음과 트 발음의 차이 이거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이것이 다른 발음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로 그거를 표기하기 위해서 이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하지만 한글 표기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에다가 기역 하나를 더하면 끄가 됩니다. 드에다가 디귿 하나를 더하면 뜨가 돼요. 기역에다 점 하나를 더하면 크가 되고 디귿에다 점 하나를 더하면 트가 됩니다. 한글처럼 경음과 격음의 대조를 갖다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글자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구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영어 알파벳으로 된 발음 부호의 그 복잡함 앞에서 중국어에 접근을 못하고 다 말하자면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낭비인 거죠. 사실 한문의 한글식 발음, 우리식 발음을 갖다가 왼쪽에다 쭉 놓고 오른쪽에다가 중국식 발음을 쭉 놓고 비교를 해보면요. 대부분 한국말의 경음 발음을 격음화시키면은 중국 발음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의 발음은 가볍고 빠른 데 비해서 중국말의 발음은 느리고 거칠다. 우리나라 발음은 경한데 중국어 발음은 격하다. 제가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중국어 발음과 한국어 발음 또 중국말과 우리나라 말이 얼마나 비슷한지가 딱딱딱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눈동자. 우리도 한문어를 써가지고 동공이라고 바로 발음을 합니다. 근데 이 동공에 디귿에다가 점을 하나 딱 찍고 기역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어가지고 동공을 통콩이라고 발음하면은 그게 바로 중국어 발음이에요. 전체 또는 전부라는 발음을 갖다가 중국어식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전을 갖다가 위에다 점을 찍어가지고 취엔을 만들고 비읍을 갖다가 쌍비읍으로 만들어가지고 뿌를 만들면 취엔뿌라고 발음을 하면 중국어 발음이 됩니다. 고향에 기역 하나 있는 걸 갖다가 고향이라는 단어, 기역을 하나 더 더해주면은 꾸샹, 고향이라는 뜻이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기역, 쌍기역, 기역, 디귿, 쌍디귿, 티귿 이걸 갖다가 병렬해놓고 봤을 때 모양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왼쪽에다가 한국말로 우리식 한문 발음을 적어놓고 오른쪽에다가 중국식 한문 발음을 적어놓고 비교를 해보면 그 발음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영어로는 D하고 T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D인 것이 중국은 T로 발음된다 이런 식으로 배우면 그거를 갖다가 쉽게 파악하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중국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언어학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자음만 그런 게 아니라 모음도 그렇더라고요. 이 모음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복합 모음이라고 부르는 걸 갖다가 풀어버리면은 중국식 발음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 애자. 사랑 애자는 애는 아하고 이가 합쳐져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아이 이렇게 발음하면은 사랑이라는 뜻이 된다. 오 아이니? 난 널 사랑해. 우리 있을 제자 있죠. 부재중 할 때 그 제자. 그 애자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아와 이로 나누고 그 다음에 지읒자에다가 격음을 더해가지고 지읒을 하나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짜이 그러면은 어디에 있다 이런 뜻이 돼요. 니 짜이 날? 너 어디 있니? 이렇게 한국말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 관계가 우리가 영어 병음을 먼저 배우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이고 어려워서 중국어가 멀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말로 표기해가지고 배우면은 훨씬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를 생각해보세요. 이 조선시대에는 조선시대에서 한문을 공부한 사대부들이 뭐 북경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다 중국어도 외교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원어민 강사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중국어 발음을 들을 수 있는 CD라든지 인터넷은 더더욱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중국 가가지고 외교도 하고 필담도 하고 거기 가지고 교역도 하고 다 했을까요? 1783년에 한 자료에서 저는 그 비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1784년 정조 7년에 쓰여진 자료에 보면요. 이게 무엇이냐면 홍양호라는 양반이 중국에 갔다가 와서 정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입니다. 이 상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발음은 중국어 발음과 가까웠는데 신라와 고려 이래로 그 푸는 방법이 없어서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하늘이 낸 지혜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중국어를 풀면 칼을 만난 올이 풀리듯 자음과 성유를 맞추게 되었기에 당시의 사대부, 정조 때 글을 쓰고 있으니까 세종대왕 시대의 훈민정음으로 중국어를 배운 사대부를 말하는 거겠죠. 그 사대부들은 중국어를 통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물론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아름다운 말을 적을 수 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겠지만 이 훈민정음을 이용해가지고 중국어를 배우는 툴로 이용한 양반들이 중국어를 굉장히 쉽고 빠르고 완벽하게 배웠다는 걸 증명해주는 자료인 거죠. 우리 한글을 이용해가지고 격음과 격음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걸로 중국어를 배운 다음에 나중에 우리 지읒과 우리 쌍지읒이 영문식 병음으로는 이렇게 표기된다는 걸 이해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중국어를 배울 수가 있고 그 거대한 병음표를 초반에 모두 다 외우려고 하다가 난 중국어 싫어, 나 중국어 어려워 하고 못 배우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중국에서 미국인들이나 유럽인들한테 중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는 중국이 우리나라 옆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한문 어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한문을 조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갖다가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바로바로 이해해서 중국어를 공부하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중국어 공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